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제3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녹음을 하는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기도원 신영근입니다. 네, 저는 반도 황해평입니다. 네, 저는 뉴 인물 이동근입니다. 우리 새로운 인물이 오셨죠? 네, 오늘 네. 손님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어쨌든 네. 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이제 곧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절기상으로 상강도 지났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그래도 좀 얘기하고 우리 들을까요? 오늘 모처럼 만에 오신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간사님은 결혼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결혼한 사람 신혼치곤 굉장히 집에 늦게 들어가고 있고요. 와. 그래서 많은 그만 하시려고요? 많은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사시는 분이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눈치만 주는 걸로 봐갖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뭐 초반에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는 어떤 정설이 있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은 별로 안 하시는지. 제가 계속 져주기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이거 그거는 그 얘기를 듣는 아마 안 들을 거니까 분들께서는 아니 와이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많은 듣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여성분들께서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기. 저는 요즘에 하여튼 뭐 우리나라 장안의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야기가 요즘에 아주 화두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저희들을 바라봐도 우리나라 이제 뭐 보건 행정이라든가 이런데 보건 의료 개혁에서 아직도 미진한 게 되게 많고 옛날하고 똑같은 게 많아서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봐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요즘에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님이 최근에 국민들도 나뉘었지만 소위 저희와 같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이 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없겠어요. 명쾌하게 정리 안 되는 부분에 사실 문제이긴 해요. 그죠? 사실 판단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고 물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거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렇게 무한정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수 일이죠. 없는 네, 일이죠, 네. 그건 사실. 그렇죠. 이번에 뭐 검찰의 모습이 그동안에도 있긴 했지만은 더더욱 그냥 검찰의 어떤 민낯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드러난 어떤 하나의 좀 사건이라고 봐야 되나? 언론이 아주 그냥 부채질 열심히 하고 군부를 그러니까요. 뗐죠. 네. 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잡지 않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약국이든 아니면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 오늘은 의약품의 유효기간 관련돼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물론 지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유효기간이 찍혀 나오긴 해요. 유효기간이 찍혀 나오는데 이제 많이 궁금한 게 그걸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뜯거나 아니면 뭐 시럽을 따르거나 그다음에 가루약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유효기간이 언젠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인터넷을 찾으면은 대략 뭐 미국의 뭐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나오긴 하지만은 좀 여기저기마다 약간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듣는 어떤 애청자들에게 좀 하나의 좀 기준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약품의 유효기간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물론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요 부분에서 우리 스머프님께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효기간 설정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져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ICH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Harmonization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딱 스탠다드한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권역별로 이거를 사실은 나눠놔요. 권역별로. 왜냐하면
온내 지방도 있고 열대 지방도 있고 그다음에 추운 지방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존 2 이쪽으로 아마 들어갈 거고 열대 지방 같은 경우 우리보다 조금 더 기온이 더운 지방. 높은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존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을 때 기준이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온을 이제 25도를 기준으로 하고 습도를 65%. 이거는 위아래로 5%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온 25도와 65% 습도에서 장기 보존 실험이라고 하는 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의약품을 낼 때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스테빌리티 테스트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는데 그 항목에 여러 실험이 있는데 유효 기간, 의약품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그 시험 방법은 장기 보존 시험이라고 하는 걸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시험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의약품을 그 변형해서 뭐 가루로 만들거나 시럽을 물로 이렇게 따라서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원포장으로 의약품이 약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원포장채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25도, 65%라고 하는 그 조건의 그 방이나 어떤 챔버 안에다가 그 의약품을 그대로 갖다가 보관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놓아서 보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통째로 갖다 보관을 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죠.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럽을 가지고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낼 때는 일단 6개월을 보관한 상태에서 그 6개월의 그 기간 내에 그 변화치를 보고 실험 데이터를 갖고 허가를 내요. 왜냐하면 그 6개월 우리가 허가를 내면 금방 그 의약품의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 심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정도의 시험 자료를 갖고 허가를 일단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6개월 그러니까 1년이죠. 1년인데 6개월을 먼저 내고 또 나머지 6개월 동안 또 그 시험 과정을 해서 총 1년 시험 과정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유효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유효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1년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치 내는 것처럼 이 조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추정선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추정선에 외삽을 해서 얘는 이 데이터로 가지고는 2년 뭐 3개월, 2년 6개월, 3년 정도의 유효 기간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해서 그 유효 기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허가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이제 시중으로 약국으로 이제 의약품이 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약회사는 그 의약품을 그 버리냐 그게 아니고 그 유효 기간이 다 할 때까지 그 의약품을 그대로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1년 뒤에는 그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보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 2년 뒤에는 6개월 단위로 보고하게 돼 있고 3년째에는 1년 단위로 의약품을 보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샘플은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통계치에 따라서는 5년도 가능하고 6년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2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 유효기간이 제일 많죠. 유효기간이 이런 식으로 그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경험상으로 예전에 그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 그 원래 유효 기간이 2000 뭐 그 당시에 2009년도 몇 월 달까지였는데 제약회사가 뭘 자료를 냈는지 아니면 해가지고 그걸 한 3년인가 5년 뒤를 이게 또 그 똑같은 약을 연장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추정선을 통해서 외삽을 하는 거 통계치니까 그 통계로 해갖고 돌려보면 몇 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거 갖고 이제 다시 외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조건으로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3년이 아니라 사실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케미칼 드럭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 같은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특별하게 아까 이제 그 조건만 대충 맞으면은 3년이든 5년이든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오죠. 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세계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배 침몰을 했는데 나중에 그 배에서 이제 인양을 해갖고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그 오래 남아 있었던 것이 와인, 술이랑 약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약이 보존 상태가 너무 그 훌륭했기 때문에 그 약의 역가, 우리가 이제 그걸 역가라고 하잖아요. 역가를 검출을 해봤더니 그 전혀 그 손상이 안 되어져 있더라. 그 대표적인 약이 타이레놀 같은 게 그런 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이 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10년 동안 그 의약품을 계속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죠. 테스트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의약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이익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형태가 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좀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할 때 25도씨 그 다음에 65%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보존 상태가 뭐 우리가 볼 때 PTP 포장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기밀 용기, 뭐 밀폐 용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용기에 담겨져 있을 때를 그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환자한테 약을 갈 때는 물론 이제 외국 서양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게 따로따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닐팩 같은 데든지 아니면 이 봉지에 포장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을 따로 이렇게 개봉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뭐 시럽도 그렇고 가루약도 그렇고 이럴 경우에는 유익은 어떻게 됐나? 뭐 물론 이제 그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기도님 얘기는 약국 내에서 의약품의 보관 방법을 아니, 말씀하시는 이게 건가요? 아니면 일단 가정 내에서? 가정 내에서 가정 내에서. 그렇죠. 가정 내에서 일단 그 됐을 때 물론 그 가이드라인이 있대로 뭐 어떤 거는 네. 뭐 실은 28일인데 요것도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럼 우리 이동훈 간사님이 잘하실 거예요. 우선은 미국 지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알약을 그대로 통으로 받았을 때 개봉 시점 기준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그걸 다른 통에다 덜어 가지고 받았을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PTP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인데요. PTP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포장지 유효 기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럽제로 만약에 받을 경우에는 시럽제를 따라줘서 이게 보통 통으로 받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개봉 후에 28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투약병에 이제 두 가지 시럽을 혼합해서 사용해서 조제해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또 알약 같은 경우에 이제 약포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제돼서 포장된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기준을 60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요 내용도 아마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아마 잘 나와 있으니까 혹시 방송을 듣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은 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이제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조제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는 조제 포에 조제했을 때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 기준하면 한 달인가요, 그게? 근데 이제 보통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뭐 놔두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6개월씩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조제 포지 자체가 처음에 조제했을 때부터 그래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종합병원에 같은 게 그런데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좀 그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이동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이제 미국 네. 기준이고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별로 없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게 지금 기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팩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들어와 있는 의약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종이 봉지에다가 약을 한꺼번에 넣어서 예. 이걸 저희들이 유닛 도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넣어서 나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거기 약이 어떤 때는 열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보관 방법이 약마다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약을 그 PTP로 되어져 있는 약을 까서 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상태하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어디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샘플을 만들어서 몇 가지를 갖고 실험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해요. 이거 약국 내에서 각자 실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미국적 기준으로 쓰는 그 문화가 자체가 그렇죠. 그냥 그 약이 통으로 나가는 부분들이고 필요할 때만 자기네들 까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그렇게 자기가 넣어서 먹는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아니라 원팩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좀 없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건 보는데 계속 의문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자분들이 그 약을 조제하는 약사 선생님한테 이 약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로 되어져 있는지를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거를 많이 조제하신 분들은 복약 상담을 하면서 경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보관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개런티를 그냥 그 받고 그 정해진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 보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냥 그 약물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약물 교육의 내용에 보면은 보관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대략 건조하고 좀 어둡고 습하지 않은데 절대 냉장고 안에는 보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우리가 뭐 의약품 뭐 안전정보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든 아니면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약을 먹는 복용 문화가 다른 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데 맨날 그 미국 쪽만 가져와서 하면은 우리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식약처에서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마 그 뭐 소비자나 환자분들은 또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국 내에서 약을 조제하거나 이럴 때 그 약통이 좀 개봉을 하거나 이러면은 약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관이 되죠? 그럼 약국 내에서의 그 약국이나 병원 내에 있는 그 의약품들, 뭐 주사제도 있고 뭐 연고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관이 돼서 환자들한테 그 제공이 돼서 이제 환자들이 복용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반노님께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여기 종합병원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먼저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의약품이라는 거는 뭐 약을 한 가지도 먹을 수가 있고 뭐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까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동의가 되고 이러면 그 원래 있는 그 박스나 병포장을 그대로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 환자분이나 보호자가 그 약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약의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이제 그런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도 이제 뭐 환자분들이 뭐 나이나 뭐 약이 개수가 여러 가지여서 뭐 한꺼번에 비닐봉지에 담아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은 해드리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 약, 인습성이 심한 약들은 설명을 꼭 드려서 요건 따로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그 별도로 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이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박스를 뜯거나 병을 뜯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뭐 그 종이나 비닐팩에 한꺼번에 넣어서 드릴 경우는 이게 나중에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실제로 뭐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환자가 됐든 정부가 됐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빨리 편하게 이런 뭐 약이든지 뭐 음식이든지 이런 걸 뭐 모든 걸 빨리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국민적인 이런 정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잘 해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뭐 알약이 됐든 뭐 이렇게 그 병 포장이 됐든 PTP가 됐든 이거는 지금도 이제 그 우리 약국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좀 가능하면 소포장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10개라든가 30개 단위 이렇게 나와야만이 저희가 이제 드릴 때 그냥 드리더라도 환자들이 찾기 쉽고 저희 약국에서도 이제 보관할 때도 환자분들이 약이 A라는 환자분들이 약을 드리고 나서 약이 남더라도 가능하면 그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조제가 되어야만이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계속 그 새로 만들어진 약을 최신 만들어진 약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정부나 제약회사 이렇게 이제 약국하고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이 그런 거죠. 어떤 약이 대부분 약국에 올 때는 이제
1000알, 500알 이렇게 그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 오잖아요. 경우가 그죠? 그런 약들도 있죠. 예, 그런 약이 많은데 그러다 아까 소포장이라고 하는 게 10개나 30알, 뭐 30개 10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네네. 그걸만 탁탁 드리면 되는데 그걸 500T에서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좋아하는 그 똑똑한 언론들이 예를 들면 외국에 이런저런 예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약이 일주일씩, 열흘씩, 보름씩 먹는다고 하면 딱 그런 포장으로 나오고 병원 처방이나 약국에서 나갈 때도 그 포장이 그대로 박스나 병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구분해서 먹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일주일 보름을 먹어야 되는 약인데 딱딱 그런 포장으로 뭐 병이나 PTP를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계속 만들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약국 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그 뭐 500T짜리하고 100T, 30T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30T짜리 적은 포장으로 약을 가능하면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고 약을 드릴 때도 가능하면 그 상태로 드리거나 조제를 한 이제 저희가 약을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는 경우도 그런 적은 포장에서 뜯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쪽으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그런 소포장을 많이 안 만들잖아요, 그죠? 아 문제는 그렇죠. 이제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만드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약사들이 요구하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정도로 많이 만들진 않고 있긴 하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5개, 10개씩 이렇게 알약이 많은 경우에 비닐이나 팩에 한꺼번에 뭐 이제 뭐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나갈 경우에 종합병원들은 3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환자들이 뭐 힘들어하고 원하니까 만들어는 조제를 해서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뭐 여름에 저희 나라가 요즘에 작년에 40도가 됐죠. 그다음에 뭐 겨울에는 요즘에 뭐 영하 한 뭐 15도 미만으로도 많이 가고 또 각 가정은 가정의 상태에 따라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겠죠. 포장을 해서 드리는 저희도 항상 뭐 햇볕이지 않는 곳에 그다음에 습하지 않는 곳에 냉장고에 넣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거실이나 이런 데에 환기가 잘 되는 거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집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은 일단 약을 큰 박스에 담아가지고 본인의 보물창고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기도 잘 안 될 뿐더러 관리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럽 같은 경우가 이제 민감한데 이제 어린이들이고 엄마들이 이제 젊으시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병에다가 라벨을 붙여주거나 네임펜을 써서 이제 조지한 날짜를 꼭 적어줍니다. 조지한 날짜를 적어드리고 누구 건지 애들이 많으면 섞이니까 누구 건지 어느 약국인지 며칠 날 조제를 받은 건지를 꼭 적어드리고 가능하면 예, 타시자마자 바로 복용을 하시라고 하고 뭐 이제 특별히 나중에 먹을 수도 있는 뭐 해열제라든가 뭐 이렇게 특별한 기침약이라든가 뭐 위장약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가능하면 약국에서 타가시고 나서 뭐 한 달 안에는 가능하면 드시고 그 이상이 지나게 되면 뭐 이제 그 폐기 처분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저희가 그 예를 들면 어떤 시럽을 이렇게 그 따라줬는데 따라주고 남는 시럽이 있잖아요. 그 항생제 시럽 같은 것들이 주로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은 약국에서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유효기간에 따라서 그 왜냐하면 이게 그 액체로 만들어 놓으면 그 냉장 보관을 장기간 못 하잖아요. 그건 그쵸, 어떤 그쵸.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시럽을 안 만들어주는 경향이 일단 많고요. 일단 그 가루 상태로 드리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가루 상태로. 네, 가루 상태로 드리고 이 뭐 빈 투약병에다가 이 가루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 물을 녹여서 이걸 녹인 상태에서 여기 50ml가 되거나 100ml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뭐 냉장 보관, 실온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원하시면 만들어는 드리는데 저희 약국에서는 항상 그 기존에 이제 약국에 비치되어 있는 가루약 이런 시럽들을 그 물을 타서 저희들이 직접 만들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꼭 필요한 처방이 나온 정도만 만들기 위해서 그 전자저울로 그램을 달아서 그만큼만 딱 만들어서 딱 드리고 약이 이제 남더라도 저희가 액체 상태로 가지고 있지 않고 가루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님은 어떤가요? 저는 소아 처방전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아예 그냥 그 병원들한테 50cc면 50cc 여기 맞춰서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초과할 경우에 이게 남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그게 다음에 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그냥 거의 폐기 처분을 합니다. 맞아요. 아, 네.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거의 소아과 이비인후과라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좀 난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쓰지 않는 거는 그렇죠. 남잖아요. 이게. 어쩌다가 나오는 거. 그게 냉장고 보관이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14일 정도가 제일 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14일이 지나가면 그걸 버리는데 그 1년 동안 버리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사실은 꽤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대체 조제라고 그 똑같은 약 성분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서 줄 수가 없는 있긴 한데 이게 제도가 활성화되어지질 않아서 사실 그럴 때 굉장히 좀 짜증이 나기도 한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지금 이제 시럽 이야기가 나와서 시럽 중에 특별한 시럽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쪽이나 신경과 쪽에 쓰는 시럽들인데 이제 오르필 시럽이라든가 트리랩탈 현타액 이런 경우들은 이제 아예 원병 박스에 이거는 개봉하고 나서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이 시럽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병원에서 그게 병단이나 통 단위로 정확하게 이제 나와야지 예를 들면 이게 약국 쪽에서도 관리가 할 수 있고 환자들도 이게 통째로 가지고 가야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 병원에 전화해서 환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얼마나 약이 남아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꼭 그렇게 그 병단이나 통 단위로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덜어드리면 가져간 환자도 이게 구분이 힘들고 저희도 이걸 연이어서 처방이 안 나오게 되면 그 약들을 폐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소포장으로 가게끔 좀 더 유도하거나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오그멘틴 시럽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애들 그 중이염이나 항생제? 항생제 그 기관지염 같은 데 많이 쓰는 거 이거나 이제 그 반환 시럽 같은 거 이런 거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 냉장 보관을 하라는 얘기는 꼭 드리거든요. 대부분 다 얘기를 하시겠죠. 냉장 보관이 안 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근데 오그멘틴 시럽류 그런 류는 사실은 의약분업 초기에는 그런 자료가 거의 없었었고 지금 조금 몇 개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가 분명히 그 약을 보관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애랑 마트를 가서 마트에서 뭘 하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갔더니 한 3시간이 넘었다. 그럼 그때 전화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만 있지 얼마만큼 경과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떨어지는지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오그멘틴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안에 보관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반환 건조 시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즉시 보관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시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럽을 그 나와 있는 병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서 만들어 놓고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계속 이런 처방 형태와 이런 조제 형태를 유지를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의 그 역가 변화가 있는지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저는 분명히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저희도 그 환자들한테 그 복약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복약 상담을 할 만한 이 자료의 미비?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약제 서비스를 그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못 해드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좀 일반 그 환자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물론 이런 거 찾아서 또 얘기는 말씀 많이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아 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몇 가지 그 뭐 결론은 아니지만은 그 유효기간 관련해서 몇 가지 과제들이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관련돼서 보양 문화에 관련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의관, 뭐 데이터 만드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가 생성되게 만들었던 처방의 문화라든지 조제의 어떤 그런 패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도 같이 병기가 돼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실업이든지 어떤 연고 몇 가지 그 특수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그게 그 반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루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실업도 그 원포장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 뭐 아니면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네. 이건 아마도 많이 느끼실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PTP. 그 PTP라고 하는 것 중에는 사실 습기를 막기 위해서 PTP 포장을 한 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 까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냥 또 그냥 그 너무 그 귀찮으니까 그냥 까주거나라고 하는 이런 이 그쵸. 행위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거를 약을 복용하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게 그걸 그냥 그 돈을 들여서 그런 포장을 해놨는데 굳이 까달라고. 그걸 까면 그 약이 습기로 인해서 변색이 되고 그 기도님이나 반도님도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 홍보를 해서 그게 그 약을 복용하는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약을 보관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환자분이나 소비자분들도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어쨌든 약을 받았을 경우에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 약사별궁 제 16회에 보면은 가정 내 그 남은 그 의약품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그 녹음을 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이제 의약품 유효기간 찾아봤는데 의약품 유효 관련돼서 그 내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들이 그래도 좀 도출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어떤 상황이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책 당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심 있는 우리 뭐 권약 단체 같은 아니면은 시민 단체가 이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결론적으로 뭐 한마디 말씀 있으시면은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 제가 이제 꼭 환자분들한테도 약을 사가시거나 조제를 받을 경우에 그 이제 항상 그 봉투나 그 박스라든가 그 병 상태를 꼭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뭐 날짜나 이름 이런 걸 꼭 써놓으라고 저는 습관적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도 꼭 본인이 챙겨 먹는 습관 하라고 꼭 저는 말을 하는데 뭐 이제 그 정도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 그 약국에서 약제 서비스 일환으로 그 액사 선생님들이 그거는 반드시 챙겨줘야 되겠죠. 물론 그 환자분들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거의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 것 같아요. 자, 오늘 주페이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 일단 오늘 참여하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 우선은 들은 내용들도 어쨌든 국가가 현재 올바른 약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적어서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미진하고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약류 서비스를 전달할 때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운동했던 것들도 대부분 다 그런 안전한 약에 대한 사용이나 뭐 그런 효과가 없는 약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비판적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건약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게 정부나 정부로 제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좀 뭐 긴 시간은 아니고 짧은 시간이었을지만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치형 약사병원 제 30회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